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 오프닝은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 브리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 제목이 협치는 어디 가고 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라는 사설인데요. 사설 내용 그대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며 윤석열 내란숙의 똘마니 주제에 어따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 화면 저희 기사 시청자들께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 여당 규탄 집회를 열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 말에 그대로 응수를 한 것입니다. 여야 대표가 극단적인 표현과 단어까지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일관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여서 협치가 난망한 현실입니다. 똘마니는 범죄 집단 등 조직에서 부하 또는 하위 조직원을 속되게 이르는 비속어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최상단에서 책임지고 있는 여야 대표가 서로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불쾌감과 불신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 주권이 고작 범죄 집단 하수인들에게 위임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야 극한 대립 책임은 우선 여당인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내세우며 각종 입법을 밀어붙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까지 몰아붙이며 철저히 배제하는 등 협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 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26번, 청산 19번을 언급하면서 협치, 통합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 대표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여야 대표가 악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준 지 하루 만이어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3대 특검법 협의를 당내 강경파의 압박으로 하루 만에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정치력을 보이기보다는 소수 여당의 한계와 리더십 부재, 강원 내부 갈등 등이 겹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외에는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약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이라는 근거 없는 폭로로 이어지면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협치는 여야가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계엄 이후 더욱 정파적이고 적대적인 사고방식, 당내외 강경파들을 의식한 대립 노선 등으로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생 불안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실질적인 민생 현안 해결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 협치는 어디 가고 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라는 사설 브리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좀 언론사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설을 브리핑 시작으로 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대변인이었지만 다시 또 대변인으로 돌아오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설 읽으면서 국민의힘 또한 비판하는 내용을 읽는데 조금 민망했습니다. 뭐 저희가 또 잘못하면 또 혼나고 하는 게 맞죠? 네. 당연하죠. 우리가 네. 다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따끔한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이제 잘 소화해서 네. 또 잘못된 거 고치고 네.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특히 이제 보수 국민들, 네. 우파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네. 잘못된 거 바로잡고 또 네. 가열차게 싸우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더욱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론사 입장에서 공정하게 여야를 바라보며 국민을 좀 대변하는 그런 입장으로 사설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역시 아시아투데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변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일단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원래 화요일에 출연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날 이제 임명장을 받으신다고 해서 맞아요. 임명장 받으시는 그 시각에 대변인님 임명되셨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더니 우리 열혈 애청자이신 박경현님께서도 축하한다는 메시지 그날도 또 얘기를 그래요?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대변인단이 이번에 미디어 대변인, 네. 대변인 조금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 기존에는 건지. 그냥 다 대변인이라고 예, 불렀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대변인이 있었는데 네. 그 대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방송, 그러니까 라디오와 TV에 나가면서 논평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 소통도 하고 또 온 마이크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브리핑,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읽는 모습,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동시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9명이 하지만 이게 당번제로 운영되는데 이게 각자 방송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과 소통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논평을 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방송 출연하고 있으면은 사실 논평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방송과 방송 사이에 논평 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해봤는데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써봤거든요. 네.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힘들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리고 논평이 이제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예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이제 대변인, 이제 그냥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대변인인데 이게 네. 상근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국회에 있으면서 네. 기자들과 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생겼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 가능한. 그러니까 이 상근 대변인은 네. 방송 출연을 최소화하는, 물론 나갈 수 있지만 좀 최소화하는 거죠. 네네. 즉각 대응을 하고 또 이제 온 마이크 기자회견장에서 논평 낼 일이 있으면 옛날 저 같으면 방송국 갔다가 급히 택시 타고 들어와가지고 온 마이크 하고 다시 또 방송 가고 그랬는데 대변인 그 중간중간에 또 논평 쓰시고 앉아서 쓰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방송 사이에. 맞죠.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 카페에서 맨날 미친 듯이 네. 미친 듯이 이러면 카페에서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짬내서 막 급하게 쓰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상근을 두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전담하게 되고 좀 효율적으로 구성을 한 그렇죠. 거군요. 미디어 대변인은 이제 밖에서 방송하고 라디오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가 높고 또 국민들을 특히 이제 스피커 대변인은 이제 미디어 대변인인데 네. 그 미디어 대변인은 당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좀 더 이제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간다.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디어 대변인에는 당연히 이준우 대변인. 그래서 미디어 대변인 총 5명 있습니다. 5명 있고요. 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박민영도 있고요. 국민들과 시청자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을 전면으로 이제 내세운 예, 거군요. 그렇죠. 김기흥, 이제 이재능,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한 명 더 누구죠? 손수정 최고위원 나갔다 이제 아까 기다렸죠. 손수정 이렇게 해서 5명이 미디어 대변인이고 나머지는 기자 경력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나 김효은 대변인 그분 같은 경우 포함해 총 4명은 상근에서 이제 대변을 하시고 이 5명은 이제 방송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직전에 오늘 그 논평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미디어 대변인보다는 대변인들의 그 논평이 좀 많이 많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도 논평 쓸 수 있긴 있는데 네. 이제 방송이 많아서 네. 논평 쓰는 게 제가 소화하고 말하는 거는 이제 직업이니까 그 좀 가능한데 이걸 또 글로 정제해서 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긴 좋아요. 제가 딱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괜찮다,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방송 일정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좀 소화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많을 때는 방송 5개 나가고요. 적을 때는 2-3개 이렇게 나가. 일반 종편, 뭐 레거시 미디어, 유튜브 다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 뭐 출연하시는 거죠? 뉴 미디어 네. 다 포함해서. 제가 유독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무실 5층에서 이렇게 TV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제가 화장실 가거나 이제 물 뜨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TV 나와요? 화면 선배님 나오시더라고요.
저 YTN, 뭐 네. 연합뉴스 TV, 네. KBS 뭐 이런 데 종종 이제 자주 네. 좀 출몰합니다. 네, 출몰하고 주말에는 아마 채널 A도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10월부터는. 예, 음. 조금 이제 패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장동혁 대표가 출범하면서 네. 우리 당의 공식적인 스피커들 대변인 누구다고 새로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이 공식적으로 임명된 이분들 중심으로 또 패널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종편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우리 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 좀 계셨었는데 국민의힘의 의견이 맞나라는 퀘션 그렇죠. 마크가 드는. 예. 저 참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예. 제가 작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모 방송국이라면 추정이 가능하니까 모 방송국을 할게요. 어느 방송국을 얘기 안 하고 모 방송국에 출연을 했었는데 여야 이렇게 패널 나갔었어요. 근데 야당이 여당이 방송 끝나고 작가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아니 내가 할 말을 저기 야당 패널에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 네. 할 정도로 이 야당 패널이 여당에 대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말을 스스로 먼저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가한테 말을 하면서 네. 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널이 얼마나 우리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얘기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야 패널을 모신 게 맞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상대 진영 패널이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라고 그렇죠. 작가에게 얘기를 했다고. 여기가 좀 그러니까 여야 패널이 이제 상당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네. 됐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패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장동혁 이제 지도부 체제가 출범하면서 네. 그런 패널이라든가 스피커 문제가 조금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유독 며칠 전에 이제 지나다가 종편에 출연을 하신 장면을 보면서 상대 진영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대변인 표정이 굉장히 네. 좀 어두워지시더니 몇십 초만 더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아. 발언을 하신 장면을 봤어요. 아, 예, 예. 요즘 이제 패널로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네. 사안에 야당이 됐잖아요. 네. 네, 사안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얘기하시는 입장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 분위기는? 이제 저쪽이 사실 토론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토론의 논리 명분 이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저쪽 이제 여당이 집권당은 지금 야당처럼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내란이라는 단어만 네, 그 네. 키워드만 반복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반박보다는 어떤 질문이 와도 내란으로 답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뭐 건전한 대화가 오고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쪽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했을 경우 내란을 받아치면 우리는 다시 이재명 대통령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도한 이제 야당 시절에 무도한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까? 본인이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전부 다 본인이 지연시켰고 인정도 하지 않았고 협조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제가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사법부가 여야 공정하게 잣대를 대면 우리 수용 가능하나 민주당한테는 느슨하게 하고 우리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도 제가 꾸준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참지 않고 바로 이제 정정을 요구하고 바로 잡아서 이제 대받아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준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정말 국민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을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앞으로 많이 반영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 집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해서 겨울에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모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번에 동대구역에서 네. 사실 날씨가 좀 좋기도 했었고요. 네. 날씨가 좋았고 또 이제 사실 그 동기가 이번에 네. 명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임기 끝나고 나서 본인이 유죄 나올 수 있는 것을 아예 임기 내에 내란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임기 이후에 그런 사법 리스크 감옥관이 없애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국가가 맞느냐 공화적이 맞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실수 중에 뭐냐 선출된 권력이 최고 권력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발 밑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분노하고 불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우리끼리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뜻을 모으고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자. 네. 어느 정도 크게 내느냐.
용산 담벼락이 무너질 정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동대구역 보수의 성지지 않습니까? 동대구역에서 7만 명이 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완전 성공리에 우리가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동대구역 저도 저기 자주 가봤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딱 그 현장에 딱 서면은 굉장히 넓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다는 것은 어쨌든 집회가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당협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함께 좀 결집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 가셨나요? 저는 현장 못 갔어요. 아. 현장 못 갔는데 제가 방송도 있고 뭐 네네. 개인적 공중전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이래서 못 갔는데 전날 제가 듣기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몇 시로 모여 해서 차 타고 오는 거 이제 이런 거보다는요.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냐라고 하면서 335 이제 자기 차 뭐 봉고 같은 거 있으면은 봉고란 단어가 요즘 없지만은 어쨌든 승합차 승합차에 저는 본거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승합차에 좀 다 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동대구역으로 많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동대구역에서 하차하는 그 열차 이제 승객 티켓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기차 타고 와서 동대구에서 내려가지고 집회 참여하고 다시 동대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도 많았다고 할 정도니까 하여튼 굉장히 좀 많은 분이 참여했고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이나 그렇죠. 당의 공식적인 장애 집회가 6년 만에 당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확실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대구 집회 있기 전에 국회에서 또 한번 결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그 모습 계단.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동안에 이제 집회라고 하면은 그 지도권 그 제도권 지도부와 아스팔트에 있는 좀 국민들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국회 그날을 보니까 지도부, 제도권과 그리고 아스팔트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을 해서 아 저렇게 국민의힘도 가능하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다 이번에 섞인 게 좀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기 전 출범하기 전에는 좀 결이 달랐었죠. 네. 그 권영세하고 이제 권성동 이제 체제에 있을 때는 좀 당이 뭔가 거리를 두는 듯한 우리 보수의 목소리를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바구니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작은 바구니로 싸우니까 이게 좀 힘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나오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때 냈던 목소리가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리고 그게 당원의 책무다. 시대의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많은 이제 공감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든지 우리 상관하잖아. I don't care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 내고 우리 힘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이제 장애 집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장 모습이 이제 국회에서의 모습이었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소년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또 발언을 하셨는데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메시지 또한 정말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보수 우파가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또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따지면은 정치 이제 입봉 한 경력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재보궐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 해에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 다음 연도 올해가 3년 차죠. 3년 차에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치 경력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주요 보직을 다 차면서 당 대표까지 오른 저력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바로 저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국민대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저거 원고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또 제가 옆에 수용했던 사람들 들은 얘기인데 원고를 보통 외워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외워가지고 보통 올라가거든요. 시간도 재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현장에 올라가서 즉흥적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아침에 기사 본 것들 가지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까지 다 맞춰요. 그리고 리듬을 타서 고절을 만들어 가지고요. 청중들이 자기 말에 호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청중을 좌지우지해서 압도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근데 저런 대중연설이 탁월한 지도자는 사실 드물었었어요. 좀 미디어 시대라 그래가지고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멋진 안경이라든가 멋진 수트발, 뭐 멋진 구두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폼 재면서,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저기 본회의장 이제 그 가기 전에 저 끝에서 복도 끝에서 회의장으로 딱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경 끼신 분은 옛날에 항상 이랬었어요. 딱 어떤 포즈를 취했냐? 네. 맨날 똑같았어. 이게 탁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했어요. 뭔지 아시죠? 네. 이 셔츠에 단추 한번 이렇게 다듬고 그다음 안경을 탁 올리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니까 그 어떤 장면을 이미지로 자기는 이제 의도로 한 거겠죠. 근데 그걸 제가 왜 하느냐? 그걸 찍는 카메라 기자가 네. 그걸 매번 아침마다 볼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야 그 사진이 올라오면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겠지만, 그걸 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너무 의도적이라는 거야. 어떤 정치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보여지기에, 이미지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자기는 오래 안 갈 줄 알았다라고 어느 카메라 기자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 뭐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네. 진심으로 메시지가 있는 저런 울림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지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리얼미터 발표 한번 보면은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0.1%포인트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22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19일 9월 3주 차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4.2%, 국민의힘은 38.6%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0.1%포인트 내려가고 국힘은 2.2%포인트 올랐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오차범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포인트 차이가 네. 5.6%포인트거든요. 지금 오차범위가 6%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 거죠. 네. 실제 여론을 따지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실책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일단 삼권 분립을 회수하려고 한 거, 이거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법 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겠다는 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삼권 분립에 기반한 공화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근대화되기 전에 다 왕정 체제 아니었습니까? 네. 왕이 모든 걸 다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세상에 살다가 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이룬 게 삼권 분립이고, 선출된 권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받자.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금 깨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체제가 뭐와 비슷하느냐? 바로 중국의 일당 체제와 비슷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삼권 분립이 어느 것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고인민회의 아래에 사법부와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가 공산당인데, 공산당에서 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기에다 종속돼가지고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중국에도 재판이 있고 우리도 재판이 있고 검사가 있고 우리도 검사가 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공산당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사법부 재판 결과를 직접 개입해서 조정하는 게 공산당 체제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분리됐기 때문에 입법부가 감히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입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 재판부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배당한다든가, 또는 재판부 법관이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제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중국식 모델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게 이루어온 삼권 분립을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밑에서 종속되도록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불만 때문에 민주당 얘들 좀 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라고 너네 뽑아준 거 아니다. 독재 그만해라.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네, 말씀하셨던 그 상권 분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너무 기본적인 국민학교에서 저는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저는 국민학교 시기입니다. 네. 그때 어릴 때 배웠던 정말 네. 양심이 순수하게 살아있던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바로 상권 분립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30일 연다라고 합니다. 자,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연다라고 하는데요. 자, 민주당이 근데 야당이었던 지난 5월에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음모론에 불과한 이 조희대 한덕수 등 4일 이 비밀 해동설을 근거로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 이거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이건 정말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좀 균형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이건 정말 좀 너무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뭐 인사청문을 한다거나 뭐 특검한다거나 이런 거는 보통 야당이 하죠. 야당이 한다. 왜냐하면 여당은 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정보력과 돈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체인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특검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주로 내세워가지고 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인데 거기서 오히려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공산당 그 이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당 아래에서 사법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법부가 자기 독립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당의 지령에 따라서 사법부가 재판 결과를 내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책이 몇 개 안 돼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뭐 헌재 재판관들, 뭐 중앙선관위 위원들, 감사위원,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왜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 수장이라든가 감사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인사를 해서 싹 다 교체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이 행사될 수 없는 거죠. 삼권 분립 행사되려면은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어야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행정부 잘못된 거 있으면 판단을 해주고 심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헌법에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놨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2027년까지입니다. 2년 남았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관이 2년 동안 임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 재개된다. 재개될 수도 있죠. 재개된다 그러면 이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금 내란 혐의를 씌워서 재판하고 있는데 많은 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거, 이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유죄 나올 수는 있지만 내란이 유죄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것은 국정문란,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는 건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정권을 자기가 찬탈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목적이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란 혐의는 무죄,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 남용 유죄, 이렇게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 칩시다.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동안 공개해왔던 내란 프레임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이 역풍이 엄청나게 불 거예요. 아마 총선에서 완전 거대한 쓰나미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선과 총선 둘 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관을 갈아 끼워가지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기 편 대법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내란 재판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심은 대법원이니까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것을 유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심으려고 조희대 대법관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다라는 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를 압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관 공개하느냐? 이 강성 개딸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년에 출마할 사람들.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요. 굉장히 지금 강성 발언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도 그렇게 하고요. 서영교 의원은 탄핵도 직접 언급했었죠. 김병주 의원도 그러고. 자, 추미애 의원은 내년 어디 나오려고 합니까?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죠. 서영교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러고. 자, 이분들이 뭐를 노리냐면 개딸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내년에 광역단체에 나가려고 그러면 경선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경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개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일단 경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경선을 이기고 본선거에는 아무도 모르죠. 본선거에는 중도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한 거고 지금 일단 민주당 내에서 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경선에 이길 수 있느냐? 서울시장 나갔을 때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개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딸들이 원하는 말, 개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또는 개딸들이 주문한 내용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전당대회 이번 당선된 이유가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처럼 지금 이제 내년에 경기도지사라든가 서울시장 꿈꾸는 후보들은 전부 다 개딸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 조희대 대법관을 끌어안치라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유죄를 만들어라. 이런 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의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소님이 대법원장님이 원칙대로 강단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박경현님이 의회 독재 끝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또 남겨두셨고요. 민주당 지지율 이해가 안 돼요라고 남겨주신 또 박경현님. 등등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많은 의견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 논란, 어제 이제 법사위가 진행이 됐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분석을 들으니까 어제 상황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군요. 아니, 왜, 그 상황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왜 나왔어야 했는지, 어제 국회 법사위 22일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또 추나 대전이 한판 또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조롱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미애 의원이 나경원한테 이렇게 한다고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되느냐?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울대 법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 아닙니까? 근데 나이 차이 4살 차이예요. 4살 차이인데 고시를 같이 하면서 친하게 지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절에는 거의 뭐 40년 거의 전이니까 뭐 오빠 또는 선배 이렇게 불렀었겠죠. 근데 어쨌든 추미애 의원은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고 육선인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우리 국민의힘의 간사고요. 그 다음에 5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공식 직함들이 있는 거고 저 자리는 공식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빠라고 지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한 거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감싸서 같이 조롱한 거다. 비아냥거린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추미애 언니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강성 발언하는 거 이게 옳은 거냐라고 따지면은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추미애 위원장한테 언니가 뭐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말이랑 이런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내용 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는데 이렇게 단어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뭐 언니다 오빠나 막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대화가 되지 않죠. 협치가 되지 않는 거. 뭐 협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육선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게 참 육선으로서의 경력이 좀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여야를 봤을 때, 두 진영을 봤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잘 붙여주는 쪽과 잘 붙여주지 않는 쪽, 좀 비율을 보면은 민주당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대통령 호칭을 잘 붙이지 않는 윤석열 씨 이랬었죠. 예, 의원들이 민주당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많이 붙여주세요. 제가 방송 나가면 이제 댓글 좀 보거든요. 그 네. 힘든 것 중 하나가 왜 이준호 대변인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호칭을 붙이느냐,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 듣기 싫다라고 네. 한 분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은데 우리가 우리가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 막무가내로 나가고 뭐 예의도 없고 법도 없고 뭐 관습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으로 가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처럼 그렇게 막가파는 돼야 되지 않겠다. 그래야지 좀 이제 상식이 있는 국민들 그리고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좀 우리 국민의 힘을 좀 더 좋게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호칭을 붙이지 않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조연하게 뭐 호칭을 하고 이런 것들은 개딸들에서만 좋아하는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과 중도층에서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뭐 비록 이제 똑같이 우리도 이제 호칭을 빼고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석에서 그렇게 저도 부르기 합니다만 우리가 또 언론사에 나와서 방송할 때는 또 예의를 갖춰주는 게 존중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건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기본 상식선에서 발언을 하시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붙이지 말라고 하시네 박경환님이. 박경현님이 붙이지 마세요. 예, 사설에서는 안 붙입니다 저도.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셸 오바마가 한 말이었나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저들이 저열하게 나가도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한미 관계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좀 보면요. 우선 장동혁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현장에서 최고위원이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이다라고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다.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미 관계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통수권자 위치에 있는 군 미필자 이재명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지 인터뷰 저도 봤는데요.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인을 했더라면 탄핵됐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했던 걸 이제 와서 자백을 한 꼴인데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협상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돼서 상호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잘 됐다라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화자찬했었고요. 또 정청래 당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내 자화자찬하는 그런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지금 자백했지 않습니까? 사실 실패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인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처음부터 그 지금 한 28일 전이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가 네. 28일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때
성공했고 지금 실패한 게 아니라 그때 실패한 것을 감추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게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첫 번째,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거. 이번에 들켰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지금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이제 수용했으면 탄핵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민과 정치를 끌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탄핵은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지 이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책임을 이거 떠넘기는 거다. 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갖고 결단을 내려서 성과를 내면 내는 거고 내는 대로 판단을 받는 거고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판단을 받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정치권과 국민에서 나를 탄핵했을 것이라면서 그 둘을 끌어들인 것은 탓을 정치권과 국민의 탓을 돌리는 아주 비겁한 행태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좌파 정권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FTA 협상할 때 과연 좌파 정권에서 한미 FTA 하는 게 맞느냐라고 내부에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결단을 내려가지고 본인이 네. 훗날 평가받겠다고 하면서 한미 FTA를 결국 이뤄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한테 우리가 보복당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할 정도로 대미 수출이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 전체 GDP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었죠. 네. 그랬었었고 또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소고기 수입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약속했던 거 실행을 언제 한 거죠? 바로 그 다음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때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소고기 수입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광우병 걸려서 사람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동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인간 광우병 환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해가지고 양질의 단백질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들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73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교하면 한 25년 전이죠. 그때는 비교하면 거의 한 3cm 정도 큰 거라 그러더라고요. 평균 신장이. 그때 굉장히 비교해서. 그쵸, 그때 비교해서. 이거는 그렇군요. 단백질 공급이 안 되면 단백질 공급. 설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 우리 일반 생활하게 잘 모르잖아요. 네. 세계 보건의학계에서는 이게 단백질 공급량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균 신장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가 있었군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교하면 좀 더 쉽냐면은 네. 북한의 평균 남성인데 신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165예요. 165. 근데 대한민국은 173. 제가 173이거든요. 딱 평균 키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평균인데 네. 북한과 남한의 남성 평균가 이렇게 8cm 차이 나는 것은 8cm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엄청 큽니다. 사실은 8cm 높이 키 높이 구두 신는 누구도 있던데 어쨌든 그 정도로 우리가 네. 신장도 컸고 그리고 인구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건강하게 평균 키도 성장하고 장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것도 대통령 결단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혹시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서 떠넘기기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은 금융위기를 언급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그랬으면 금융위기, 그러니까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라 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펀드멘털이 튼튼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국제시장에다가 야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어라고 말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도가 하락하고 외국 투자자가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죠. 자기 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일국의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우리나라가 25, 네. 일본이 일본이 15인 15. 상황, 이 불리한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 투자하세요.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제2 IMF 사태를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자격 미달이다. 지도자로서 금융위기 불안을 얘기하고 경제의 어떤 위기를 언급한 거, 그 다음에 탄핵을 언급하면서 어떤 그 한미 정상협상 실패를 국민과 정치권 탓으로 돌리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엔에 갔는데 사실 뭐 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브리핑들이 외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접근보다는 타임지 인터뷰가 훨씬 더 접근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외국과 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그 FTA 뭐 쇠고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82년생인데 중학교 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와 굉장히 미국인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악마화 시키려는 그렇죠. 그 방송과 그 여론과 그리고 그때 영화가 뭐가 개봉을 했었냐면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영화에 대해서도 딱 막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 그 영화의 결론이 뭐냐?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가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버지 군인 출신이셨는데 그런 하나 이슈가 나오면 저는 아버지랑 한 5시간씩 토론을 했어요. 중학교 때? 네. 토론을 하면 아버지가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그 배후에 어떤 우리나라 역사와 정치적인 어떤 배후가 어떤 것들이 있고 저희 생각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반미나 뭐 그런 거에 성동을 당하지 않고 그런 게 좀 학습돼서 그런지 저는 딱 2005년도에 제가 MBC 입사 이제 시험을 볼 때 최종 질문이 한 1시간 동안 이제 최종 그 면접을 보는데 정말 많은 걸 물어보셨는데 딱 그 시점에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5년 10월 11월 달쯤에 그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데 그때 이제 MBC PD 수첩 광우병 보다가 막 한참 시작이 맞아요. 한참 시작이 되면서 화면을 틀면은 막 미친 소가 계속 날뛰는 장면과 막 반복과 어떤 뭐 주저앉는 소, 다우소. 그리고 전문가가 나와서 막 분석을 하고 막 그런 방송이 계속 되는데 뭔가 중학교 때부터 효순이 미선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틀면은 연대 총학생회 뭐 그때 막 방송에 나왔던 게 김민석 이 현재 의원의 그 젊은 시절 막 모습이 나오면서 뭔가 되게 멋있어 또 보이더라고요. 젊은 어린아이들은 좀 그래요. 아, 연대, 고대 뭐 이런 서울대. 대학교 선배들이 왜 저렇게 뭔가 정의로워 보이는 느낌으로 저렇게 시위를 하지? 이러면 이제 또 저는 아버지한테 그걸 가져가서 아버지께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절대 대학을 가서 총학생회 들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OT도 못 가게 하시고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OT도 못 가게 됐어요. 네, 못 가게 하죠. 물론 저희 이제 01학번 때는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가 세뇌를 당할까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당시 PD 수첩을 봤을 때 저는 뭔가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걸 계속 보여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PD 수첩 강우병 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질문이 와서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MBC 가서? 네, 근데 최종 합격을 하긴 했어요 그때. 뭐예요? 야. 근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몇십 년 동안 학습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는 당할 수 있어. 광우병 때 당할 수 있어. 근데 늑대소년한테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당하지 세네 번 안 당하잖아요. 근데 특히 참 최근에도 참 많이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반미, 반트럼프. 요즘엔 X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니라도 X, 뭐 트루스 소셜, 유튜브 통해서 한국에서 외신 보도하는 것과 다른 진짜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트럼프의 발언 풀 내용과 모든 것들이 다 나옴에도 아직도 반트럼프 반미 정서를 좀 많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거든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이론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진지 구축론이 있습니다. 진지 구축론. 진지 구축. 진지 구축론이 뭐냐?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력으로서 대규모의 군대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전복시키려 하는 거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소규모 아주 작은 진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국 곳곳에 다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서서히 스며들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세뇌시키고 포섭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대중들을 움직여가지고 전복시키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전복시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지구축론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지금 적용되게 있는 게 사회 좌파 운동권들의 전략입니다. 즉 뭐냐?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단체를 전부 다 포섭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섭하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내서 당선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좌파 단체에 대해서 이제 기생할 수 있게 종속될 수 있게 예산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운영권을 가진 단체장이 많이 안 주면 이제 그 뭐죠? 지원금 끊기니까 단체가 운영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를 줘가지고 종속되게 만들어서 계속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목소리를 자기 단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일반 가정과 친구와 동료와 직장에서 서서히 퍼져나가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어디냐? 성공적인 말은 그런데 그게 잘 먹혔던 게 어디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시에 대규모의 좌파 점조직을 만들어서 이 점조직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갔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서울 수도권이 이제 우파의 승리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좌파적인 이제 지지율 높게 나온 이유가 그때 만들어졌던 그 어둠의 뭐 검은 디자인이라고 뭐 얼마 전에 김호준 씨가 얘기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엔 검은 디자이너야말로 정말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작은 세포 조직들, 그 시민단체들이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세포 조직들이죠. 이 세포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아파트 단지, 분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좀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이제 세포 조직에 의해서 포획된 그 사람들에서 이게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단 되고 있는 겁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번에 그제였죠? 장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원내에서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목소리 내면 이거는 몇 군데 방송에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뉴스를 시청한 것도 사람이 국민들 늘 뉴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뉴스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고 나오다 보면 시간 제한 때문에 아주 짧게 핵심만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각각의 연사가 올라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길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 우파들, 그러니까 우리 뉴미디어라 그러는데 우파들의 유튜브가 이걸 찍어가지고 우리들 속에서 공유를 해요.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 공유를 하면서 뭐냐?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일반 국민들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진구축도가 비슷한 거예요. 진진구축도는 실제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사이버상에서 진진구축을 하는 거죠. 대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 논리와 명분을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면 이게 일반에게까지도 추천되면서 노출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좀 생생하고 구체적인 논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번에 장동희 대표가 정말 잘 구사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전에서 한 번 더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대전에서는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는 그 최고위 현장 최고위를 하는 거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한 번 더 대규모 장애 집회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적재 타이밍이 정말 잘 맞춰서 장동희 대표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진지구축론 거기에 대응하는 정말 좋은 훌륭한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구축론을 말씀해 주셔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답을 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어떤 진영을 떠나서요. 방금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 쇠고기를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국민의 남성의 평균 신장이 예. 그 구체적인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엄청 우리가 키 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확한 소식, 정확한 이야기를 거짓 없이 가짜 없이 프레임 조작 없이 알려주는 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쇠고기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나가서 막 아이도 끌고 나가고 유모차도 끌고 나가고 그랬었죠. 저는 제가 옛날 들었던 것 중에서 옛날 얘기인데 제가 그때 사귀었던 여자 여학생 있었는가? 그 하여튼 친한 여학생인가를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유모차 끌고 나가는 저 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애기 엄마가 네. 그 사람들 만져 나가면 애기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유모차를 끌고 나간 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나한테 거꾸로 대묻길래 야 정말 제대로 세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본인이 세뇌를 당하고 강제 주입돼 가지고 비판 의식이 없이 그게 젖어든 사람들은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지.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고 해서 더 명분이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그런 시위 현장이 더 오래 시위 현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죠. 유모차 끌고 나온 저분이 정말 안타깝다. 제대로 사안을 볼 줄 모르고 맹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저기 나오다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이제 보는 그런 선전선동에 휘말린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면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좀 했었었죠. 네. 네. 자,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아시아투데이 마라톤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라톤 제가 한번 얘기 길지만 짧게 할게요. 제가 마라톤 한때 중독됐었어요. 아, 진짜요? 풀코스는 제가 못 나가봤고 하프만 한 7번 나갔거든요. 아, 그 정말요? 메달이 다 있었어요. 지금 이사 가면서 그게 메달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무릎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추운 날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 체감 온도가 영하 18도. 그 숫자가 18이어서 제가 잊어먹지 않아. 욕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체감 온도 영하 18도인 날 나가서 무리에서 뛰었는데 무릎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마라톤을 못해요. 마라톤에 너무 내가 중독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중독이냐면 회사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10km 뛰었어요. 일반 사람이 10km 뛰지 않습니까? 매일 10km 뛰는 게 몇 분 걸리는 거예요? 시간 많이 안 걸려. 아, 그래요? 처음 뛰면 10km 매일 어떻게 뛰어 하잖아요. 코스는 그럼 어떻게? 한강에 갔다 온 딱 국회 근무하실 때. 국회 근무할 때. 국회 근무할 때 제 나이키에서 그때 무슨 이제 러닝 그 재는 게 있었어요. 무슨 그 뭐죠? 아이팟인가? 거기에 선생님 저희 이거 얘기할 때 아시아투데이 저희 마라톤 좀 계속 띄워주십시오. 마라톤에 중독됐던 이준우 대변인의 홍보 아주 좋은 홍보 멘트입니다. 국회 근무하실 때 10km를 매일 10km 매일 뛰었는데 그 이제 나이키에서 옛날에 그 아이팟이 연동돼 가지고 몇 킬로 뛰는가 나오는 그런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몇 킬로 뛰는지를 기록으로 딱 숫자를 재해주니까. 날씨는 어떤 계절은 언제였어요? 그걸 보면 5km 가잖아요. 그럼 이 이어폰에서 5km를 통과할 때 소리가 나와. 그럼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10km 딱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1시간이 안 돼요. 처음에는 1시간 10분이었는데 다시 뛰다 보니까 50분 정도, 5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10km 하면 엄청 오래 걸리죠. 일반인도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언더로 충분히 가고 좀 더 열심히 뛰잖아요. 10km 정도 같은 경우는 45분도 가능해요. 저희 10월 25일인데 저희가 개인도 이제 접수를 하고 있고 단체도 접수를 하고 있는데 뭐 선배님처럼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인 단체 지금 접수하라고 하면 국감 일정이 또 잡혀 있네요. 그치.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가 접수고요. 대회는 10월 25일입니다. 지금 연습해서 하프 정도는 뛸 수 있겠죠? 하프 정도? 아니요. 지금 연습해서 하프 뛴다고요? 안 돼. 안 돼요. 그 부상당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연습을 잘해서. 그 하프 말고 10km가 있을 거예요. 10km. 10km 정도는 일반인도 연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그리고 걷다가 이제 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일반인 관절 보호를 위해서. 관절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심장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때는 걷다가 뛰다가 하면 즐기면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얘기한 것은 강조한 것은 기록에 연연하지 말고 fun run 즐기면서 뛰어라. 혼자 나가는 것보다 좀 같이 나가면 좀 뛰기 편할까요? 가족끼리 같이 나가면 가족끼리? 가족 부인이나 애랑 같이 나가면요 10km 코스로 또 5km도 있거든요. 5km와 10km 나가면 가족과 즐겁게 적당히 땀 흘리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목도 돈독하게 도울 수 있고 좋습니다. 대변인님은 나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무릎 때문에 예, 그래서 수영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홍보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아투데이는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영상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트롯 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롯 유망주들의 꿈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 저희 들어오시면은 트롯 대회 관련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상금도 있고 또 트롯의 꿈을 묻다 펼치신 분이 트롯은 혹시 잘 부르시나요?
들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이문세 노래 좋아하고요. 아직까지 네. 이문세 들국화 뭐 서태지와 아이들 뭐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세대입니다. 저는.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또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투데이 데일리 뉴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무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